내가 먹고 있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약이 암을 줄일 수 있는 음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안녕하십니까. 나그라문 원장 문창식입니다. 요즘에 날이 이제 서서히 여름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환자분들 운동 많이 지금 하기 좋을 때거든요. 아직 완전한 여름도 안 됐고 또 자연에 나가면 막 꽃도 많고 막 이런데 요즘에 우리 환자분들이 운동하고 와서 이렇게 뭐 피부병 같은 걸 많이 이렇게 옮겨오는 것 같아요. 대개 오는 게 이제 진드기 같은 거, 또 알레르기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진드기나 알레르기로 해서 피부병이 심하게 되면은 약을 쓰다 보면 잘못하면 스테로이드 같은 거 쓰게 되거든요. 스테로이드를 쓰면 어쨌든 면역이 떨어져서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피부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습기가 많으면 비 오고 난 후에 습기가 많으면 뭐 풀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거기에 있는 진드기들이 접촉이 돼서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운동 갔다 와가지고 많이 가렵고 하면은 얼른 옷을 전체로 갈아입고 그리고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부자리 같은 것도 접촉했던 것을 싹 체인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심해지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알레르기, 꽃가루 같은 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천식이 있거나 아토피 같은 게 있는 분들, 또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운동 갈 때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곳을 좀 피하는 이런 방법들. 그래서 본인들이 이런 것을 이제 피부의 어떤 알레르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되게 본인들이 좀 오랫동안 그걸 겪어왔기 때문에 알거든요. 나름대로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좋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너무 심해서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여러분 암 치료 하는데 면역을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지사항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플스테이에서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댓글도 하고 하지만 또 1대1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인플스테이에서 아마 단톡방을 준비한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 환자들이 애로사항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전문가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또 여기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서로 소통을 하다 보면은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가슴에 응어리진 부분들을 서로 위로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도록 저도 일조를 할 생각이고, 여기 들어왔을 때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여기 와가지고 뭔가가 서로 힐링을 하고 서로 먼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상처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만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주 답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필요한 정보들을 주면 그게 보람이다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여름철 찬 음료가 암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찬 음료는 암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어쨌든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 음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일단 찬 게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찬 거 먹으면 머리가 쬐빼해지잖아요. 그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좋지 않고, 또 찬 게 들어오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면역 저하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찬 음식이나 그다음 우리 찬 탄산음료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뜨거운 것은 어떤가? 또 너무 뜨거운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물이 발암물질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걸 아시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뜨거운 물은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강암이나 식도암,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인후함이 많아요. 그다음에 아이슬란드나 이런 데는 생선을 바로 직화 구해갖고 바로 뜨거운 채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식도암이나 인후함이 많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것도 좋은 게 아니고 제일 좋은 건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가능한 너무 차도 안 좋고 뜨거워도 안 좋고 미지근한 음료나 그다음에 음식을 그렇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암 환자에게 추천하는 최고의 항암 음료는 무엇인가요? 암 환자들한테 추천할 만한 음료나 차, 그러면 첫 번째로 이게 생각을 하는 게 미네랄 워터를 저는 이제 권하거든요. 미네랄 워터. 미네랄이 우리 암 환자한테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네랄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뭐 나트륨, 뭐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근데 이걸 거대 미네랄이거든요.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아주 드물지만 미세 미네랄, 히토류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미네랄들이 우리 암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에도 작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지만 우리 암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히토류가 많이 섞여 있는 미네랄들은 우리가 인공으로 가공한 미네랄 워터나 여기에는 잘 없어요. 우리 자연에 있는 물들을 이용을 하는 게 좋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수가 되겠죠. 네, 약수. 실제 우리 약수터에 가서 아마 떠온 물 속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약수는 이제 또 우리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특히 우리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약수는 칼슘이 너무 많거든요. 석회석이 우리 토양에 많아요. 그래서 칼슘 너무 이제 함량이 높아지면은 사람이 기력이 좀 떨어져요. 다운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약수는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 석회석을 좀 걸른 나오는 여러 가지 생수 제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약수를 먹더라도 내가 별로 다운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그 땀도 많이 나고 막 열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가 약수를 좀 많이 먹어도 괜찮을 거고,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은 찻물, 우리 찬물, 차다 할 때 찬이 아니고 찬물을 만들어서 먹는 것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합니다. 찬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죠. 우리 옛날부터 뭐 보리차, 뭐 옥수수차, 뭐 비타민 나무차도 있고, 뭐 연잎차도 있고, 뭐 둥글레차도 있고 많잖아요. 찬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차로 마시지 말고 우리가 우리 암 환자분들 물을 많이 마셔야 하잖아요. 뭐 한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 물을 마실 때 물만 마시면 밋밋하니 별로잖아요. 이럴 때 찬물을 만들어서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로 마시는 거, 녹차 같은 거, 녹차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녹차는 저는 권할 때 이렇게 발효시키지 않는 녹차, 일반적으로 말하는 녹차는 다 발효시키지 않은 겁니다. 발효시킨 게 보면은 뭐 홍차라든지 뭐 우롱차라든지 보이차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이 안에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유효 성분이 EGCG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근데 EGCG는 발효를 시키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발효시키지 않는 그런 녹차가 EGCG가 함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드시는 게 좋겠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요즘에 나오는 뭐 레몬차라든지 많잖아요. 비타민 나무. 최근에는 또 비타민 나무를 가지고 만든 그런 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 특히 동양에는 여러 가지 식물을 이용한 그런 차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번갈아 가면서 기호품으로도 마시고 암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권합니다. 암 환자 채소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야채라든지 채식을 할 때 제일 이제 그 생각을 한 게 항상 식이섬유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식이섬유를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식이섬유를 이제 먹게 되면 사실 하루 필요한 양으로 따지면 보통 되게 한 40g 정도의 식이섬유가 하루에 필요한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을 채소로 바꾸면은 한 400g이 필요해요. 이 400g이면 400g 하루에 먹기 참 어려워요. 채소류를 넣으면은 부피가 있잖아요. 커져서 다 못 먹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환자들한테는 40g의 식이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소로 먹자니 다 먹기 어렵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럼 그 정도가 필요한데 40g 정도. 그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이제 이런 부분들 먹는 방법들이 다양하잖아요. 되게 뭐 녹즙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 방법도 있고, 그냥 갈아가지고 스무디 주스처럼 만들어서 먹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있는 그대로 생으로 해서 먹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주 목적은 40g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녹즙을 한번 보면, 녹즙은 오히려 이 안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걸 주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이섬유는 오히려 버려버리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먹기 위해서 녹즙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주스를 만들게 되면은 그냥 마시면은 돼서 그냥 야채로 먹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주스로 먹더라도 충분한 양을 먹기 어려워요. 그걸 다 먹으려면 저도 먹어봤지만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어떤 방법이 나오느냐면요. 동결건조한 제품들이 요즘에 나옵니다. 동결건조를 하게 되면, 동결건조라는 건 뭐냐면 이 채소류가 가지고 있는 물을 다 동결건조시켜서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피가 되게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가공을 한다면, 저는 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그 제품을 사용한 적도 있는데, 나노로 분해를 해요. 나노로 분해를 하게 되면 흡수율이 확 높아집니다. 한 7배에서 8배 정도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리 되면 그냥 먹었을 때 400g 정도인데, 보통 한 10몇 g 정도의 이걸 먹으면 그 400g의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식이섬유가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되게 또 소화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채소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또 안 돼. 그래가지고 속이 막 울렁거리고 거북하고, 이런 분들은 조금 그런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식이섬유만 딱 필요하다면. 근데 이제 되게 이걸 할 때 우리 환자분들 한 가지 제가 더 조언을 드린다면, 장을 좋게 해주는 방법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이섬유의 주 목적은 사실은 면역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장을 좋게 해서 장 내 좋은 미생물들을 만들어서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면역을 높이는 기능, 항암 작용을 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높여줄 수 있는 게 식이섬유거든요. 그러려면 이 식이섬유가 장 안에 좋은 미생물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장이 안 좋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항생제 쓰죠. 항암하는 동안에 항암제가 미생물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이제 방사선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장 쪽에 하게 되면 영향을 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암에 걸리기 전보다 장은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장에서 좋은 성분들을 만들어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려고 하는 분들은 장 기능을 개선하는 프로바이오틱스나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사용을 하면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식이섬유를 하는 방법이 있어서는 방금처럼 어떤 주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대로 먹거나, 또 소화가 잘 안 될 때는 어떤 소화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라는 어떤 유산균 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 상황에 맞게 맞춰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좋겠고, 이런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채소 동결 건조는 영양학적 문제 없을까요? 동결 건조가 제가 보면 영양소 파괴가 가장 적다고 되어 있어요.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파괴가 아주 적어요. 그래서 동결 건조는 상당히 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전혀 이게 손상을 주지 않잖아요. 특히 녹즙 같은 경우에도 녹즙기에 영향을 좀 받잖아요. 우리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녹즙기는 금속 같은 게, 중금속 같은 게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 있는 거는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이제 믹서기는 열 때문에, 열에서 비타민이 파괴가 많이 된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결 건조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결 건조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권합니다. 냉동 과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냉동 과일은 일단은 가능한 한 우리가 신선한 과일을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냉동 과일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 제품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냉동을 시키면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선도 면에서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고, 또 냉동한 제품을 어쨌든 해동시켜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해동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근거라기보다도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에어컨이 암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에어컨이 이제 암하고 이런 관계에서 다른 것보다도 기온 차죠. 바깥에는 엄청 더운데 안에는 시원하고, 그렇게 되면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은 체온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에어컨을 많이 쓰다 보면 체온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또 바깥에 나가면 갑자기 또 기온이 확 올라가니까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몸은 항상 적응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적응이 안 된다는 것은 내 몸 안에서는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가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면역이 떨어지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우리 환자분들은 따뜻한 곳에 있는 게 좋다고 하지만 여름철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온차 문제, 그 다음에 찬 곳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에어컨의 필터를 교환을 안 하게 되면 에어컨 병이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레지오넬라균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어떤 감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일으킬 수 있다든지, 또 아니면은 어떤 감기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질환 같은 것도 더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근데 또 의외로 우리 환자분들이, 제가 다행스럽게 여기는 게 우리 암 환자분들이 되게 좀 에어컨을 싫어해요. 왜냐면 본인 몸이 차요. 되게 우리 암 환자들이 에너지 생산력이 떨어지거든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좀 많이 저조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몸이 차기 때문에 어떤 에어컨 같이 찬 것보다는 좀 오히려 더운 부분을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모든 분들이 에어컨 때문에 문제가 되리라 생각은 않는데, 그래도 또 에어컨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암 환자에게 강력 추천하는 물은 무엇인가요? 비트는 보라색이 많이 있잖아요. 그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위를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고 소화를 좋게 해주는 그런 거 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전자 변이가 오게끔 하는 그런 그 사이클 중에 하나에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기에 들어있는 보면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어서, 안토시아닌은 암을 일으키는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속에는 미네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네랄을 보충해야 될 때 제일 1번으로 제가 추천을 하는 게 비트거든요. 이제 비타민 C라든지 그 외에 지용성 비타민도 비트 속에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트는 우리가 생으로 먹기도 하고 또 익혀서 먹기도 하거든요. 되게 우리 환자분들 그거 많이 하는데, 빨간이 해가지고 500cc 페트병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많이 환자분들 마시는데, 그거는 녹즙식으로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비트를 갈아가지고 짜면은 벌겋 물이 나와요.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익혀가지고 내나 즙을 짜도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생으로 해서 갈아가지고 즙을 만드는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이 함량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걸 익혀가지고서 즙을 내서 이렇게 물을 만들면 이때는 지용성 비타민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도 항산화 작용이 있지만 지용성 비타민도 항산화 작용이 있을 분들은 면역을 높여주는 작용들, 이런 부분들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익혀서 만들거나 아니면 생으로 만들거나 어느 것도 다 추천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가? 사실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없는데, 제가 이제 쭉 이제 비트를 그래 먹어본 거는 하루에 한 반 개 정도
되게 이제 크기가 이만하잖아요. 한 개는 너무 많은 것 같고 저는 반 개 정도 먹는 것을 추천하고, 근데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한 개를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딱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양은 없습니다. 암 환자 식이요법 관리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음식 습관을 바꾸는 게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음식 습관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우리 환자분들한테 음식 습관을 바꾸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몇십 년 동안에 형성돼 있는 이 맛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려서 지금 음식을 다 바꿨어. 채식을 했는데 저 고기 한 번만 먹으면 안 될까요? 이 질문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음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부터 먹어왔던 습관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고기를 한번, 원장님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내가 고기 한번 먹으면 큰일 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세요. 좀 한 번만 먹으면 어떠냐.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을 하죠.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면 먹으세요. 저는 이제 농담 삼아서 하지만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식습관을 고치려고 하면은 저는 어떤 진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암에 대해서 정말 이겨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저 환자분들이 그 식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암 치료하는 동안에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는데 쓰잖아요. 먹기 어렵고, 먹고 나면 막 속도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왜 먹습니까? 왜 먹습니까? 그렇게 속 뒤집어지고 쓰고 하는 약을 왜 먹습니까? 환자가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음식하고 약하고 구분이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약은 우리가 눈에 띄는 빠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음식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몸 안에서 아주 조금씩 나를 변화시키고, 또 어떨 경우에는 암을 키울 수도 있고 암을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먹고 있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약이 암을 줄일 수 있는 음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본인들이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목적의식이 없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유혹에 빠져요. 제가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어쩌다 한 번은 괜찮지 않느냐. 예, 어쩌다 한 번 괜찮아요. 그럼 어쩌다 두 번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쩌다 한 번이 어쩌다 여러 번, 그 다음에 어쩌다가 다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환자분들이 어쩌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됐을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내 입맛을 바꾸고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좀 적응을 해요. 적응할 때까지는 가능한 한 완전하게 바꾸는 게 좋겠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너무 여기에만 너무 경직돼 가지고 있게 되면 또 사는 맛이 없어요. 사는 의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음식 좋아하는 분들은 나중에 보면은 어떤 자기 귀여우고, 그런데 사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은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적응될 때까지는 조금 스트릭트하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부터 조금 하셔도 돼요. 근데 어쩌다 한 번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또 이렇게 어떤 분들은요, 정말 너무 단호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너무 단호하게 했을 때는 나는 내 혀는 지금 먹고 싶어요. 머릿속도 먹고 싶은데 내가 암이라는 것 때문에 내 이성이 억제를 하는 거죠. 절대 먹지 마. 절대 먹지 마.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는 어떤 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죠. 결과적으로 이 갈등은 스트레스가 돼요. 스트레스가 되면 오히려 면역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담 삼아서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면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100% 완벽하게 하려는 것은 암에는 안 좋습니다.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90%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환자들이요, 소심한 분들이에요. 이게 책상 위에다가 뭘 놓더라도 각을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를 들어가더라도 깔끔하지만 견디를 모여가고 본인이 청소를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이 조금만 허튼 짓을 해도 보기가 어려웁니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은 저는 좀 덜렁덜렁 하란 말을 해요. 그리고 좀 어지를 것도 좀 어지러 놓고 신경 안 쓰게. 정리를 너무 신경 쓰는 분들이 되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치료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을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 습관이라는 것은 처음에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습관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암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해요. 그렇지만 100%로 하란 말은 드리고 싶진 않아요. 암 환자에게 추천하는 여름철 과일이 있을까요? 여름철에 추천할 만한 과일은 수박이죠, 수박. 수박이 달는데 그 수박 속에 있는 붉은색은 안토시아닌 많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게 수박은 이노제 작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노폐물 같은 것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수박, 그리고 수분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수박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는 게 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보면 계절의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권할 만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비트라든지,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는 토마토가 되게 보면 상당히 좋은 비타민 A가 많고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하고, 그리고 이 토마토 속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죠.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되게 탈수가 많이 됐거든요. 세포 탈수가 많이 됐는데 이럴 때 토마토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외에도 여름철에 이렇게 나오는 채소들을 봐서 재배를 하는 방법이 어떤 비닐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비료를 너무 많이 치지 않고 친환경이나 유기농으로 할 수 있는 과일들은 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항상 주의할 때 단 부분이 암세포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단 과일은 많이는 먹지 말고 대신 달지 않는 과일은 많이 섭취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토마토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토마토는 이제 우리가 익혀서 토마토를 많이 익혀서 먹잖아요. 익혀서 먹는 거는 지용성 비타민 때문에 그렇죠. 지용성 비타민은 열이 가해졌을 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안에 있는 식이섬유들이 좀 더 부드러워지는 이런 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냥 생으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암 환자 과일 섭취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 환자분들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즙을 내서 먹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꺼려하기보다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믹스를 하면은 어떤 경우는 이상한 맛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면은 각각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먹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생으로 갈아가지고 먹는, 어떻게 보면 신선한 맛을 또 즐기는 분들은 이제 그걸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익힌 것을 이제 먹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어느 게 좋다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예를 들어가지고 소화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가능한 익힌 게 소화력은 좋죠. 근데 소화력이 좋고 또 시원하게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차게 드시는 걸 좋겠고. 근데 이제 제 예를 들으면, 제가 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야채 이렇게 즙을 만들어 가지고서 많이 먹었는데, 전에는 생으로 먹었어요. 그냥 갈아 가지고 먹었는데 상당히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넣다 보면 무슨 맛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단맛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먹고 나오면 속이 좀 울렁거리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익혀서 먹어봤어요. 익혀서 먹고 나니까 저는 엄청 좋아요.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익히면 비타민이 다 파괴되니까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역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수용성 비타민은 파괴되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더 높아지거든요. 무조건 어느 방법이 좋다 보다도 환자분의 취향이라든지 또 이제 목적에 따라서, 나는 내가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C나 비타민 B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오히려 지용성 비타민들, 비타민 A, 그 다음에 비타민 E, 그 다음에 비타민 D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섭취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익혀서 먹는 것을 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암 환자가 식습관을 관리하면 그 변화가 얼마나 빨리 일어날까요? 사실 우리가 음식을 뭘 먹더라도 갑자기 뭐 암이 크는 것 같다든지 암이 없어지는 것 같다든지 그런 걸 느끼기는 어렵죠. 그리고 음식이라는 게 약이 아니거든요. 또 그래서 음식이 또 독은 아니거든요. 그 암을 먹어가지고 큰 다음에 독이 될 거고 또 없앤다면은 약이 될 건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종종 저한테 이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연치유를 하시겠다고 오세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소에 육식밖에 안 했는데 또 운동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운동을 좀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음식을 완전 채식으로 바꾼 게 한 달 정도 됐는데 저 암이 없어졌는가 검사 한번 해 주실래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그래 운동이 또 음식이 바로 이렇게 암을 없앨 수 있는 눈에 보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나. 근데 의외로 그런 부분들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답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약을 가지고서 하는 부분들은 지금 안 하려고 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면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또 문제가 뭐냐. 잘못하면 이분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암이 컸다. 별로 암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큰맘 먹고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실망이 돼가지고 오히려 자포자기 해버리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 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특히 이제 기능식품도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보조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줘서 아주 조금씩 하나하나로 보면 조금씩이지만 이게 다 모았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기간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난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자연치유 하는 분들 보면은 금방 음식을 좀 바꾸고 운동이라든지 맨발 걷기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을 바꾼다든지 하면은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하는데 그렇게 기대를 하시면 나중에 실망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씩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치료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특히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뭐냐면 현대약을 완전히 배제하는 분들이 이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인한 부분은 아주 천천히입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빠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자면은 빠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은 또 엄청 빠를 수가 있어요. 암세포는 막 무럭무럭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깔짝깔짝 긁어내는 치료를 할 경우에는 이 성장을 감당을 못해요. 이럴 때는 이것을 포크레인을 한번 집어내줄 필요 있잖아요. 큰 등치를. 그 부분이 현대의학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또 현대의학적인 부분의 단점이 뭐예요? 완전하게 정리를 못해요. 이 완전하게 정리한 부분은 그 자연치유가 이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행을 해서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대하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피하시는 게 좋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게 무슨 필요 있어, 이거 해봤자 무슨 소양이 있어, 또 너무 무시해버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 비타민 섭취 얼마나 해야 할까요? 우리 암 환자한테 가장 좋은 비타민은 저는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B, 비타민 D 이 세 가지를 권하고 싶어요. 이제 비타민 C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항산화 작용에 강력하고, 그리고 고용량으로 썼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항암 작용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비타민 B는 어떤 부분이냐? 비타민 B는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면 나라로 따지면 발전소 역할이거든요. 우리 몸 안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고 열을 생산해내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부속품들이 튼튼해야 하잖아요. 이 부속품이 바로 비타민 B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를 많이 먹게 되면 에너지 생산이 많아지죠. 우리 암 환자분들이 되게 몸이 차요. 체온을 저체온으로.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체온을 올리기 위한다는 것은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면 에너지 만들 때 열을 같이 생산을 하거든요. 그 열이 우리 체온을 높이는 거예요. 비타민 B 섭취를 많이 해야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D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골다공증을 예방을 하고 칼슘 치료를 높이고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비타민 D를 섭취하라 하는 것은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D는 유전자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우리가 정상치를 30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30 정도가 됐을 때 일단 유전자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 대부분이 다 비타민 D가 정상 이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이 그래요. 한 95%가 정상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타민 D는 유전자 안정도 시키지만 면역하고도 관련이 많은 그런 비타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유전자도 안정을 못 시키고 그러니까 암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암 환자분들한테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60까지 꼭 올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60까지 올리려면 쉽지 않습니다. 뭐 음식으로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안 되면 기능식품도 써야 되고 다양한 약까지 동원해야 되는 게 그래야 60까지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암에서 중요한 비타민은 정리를 하자면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B, 그 다음에 비타민 D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첫 질문입니다. 결국 끓인 물을 마셔야 하는군요라고 질문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마 이분이 물을 어떻게 섭취하는가에 관심이 많아서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끓인 물은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끓인 물을 할 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끓인 물을 그대로 먹으면 뜨거워요. 이거는 좋지 않거든요. 끓인 물의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끓인 물의 단점은 끓이게 되면 우리가 물 속에는 용존 산소가 있어요.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산소가 중요해요. 특히 산소 공급이 잘 되어야 암세포가 성장을 못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끓인 물은 산소가 없어요. 용존 산소가 다 발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또 너무 이제 반대로 찬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체온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면역을 떨어뜨리는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장기간 이렇게 찬물을 마셨을 때는 우리 면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대고 그래서 저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미지근한 물은 그래도 조금 용존산소도 남아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약간의 좋은 살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은 가능한 저는 미지근한 물을 권합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암 환자의 좋은 음식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암 환자의 좋은 음식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환자분이 아마 여러 책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유튜브에 보면은 아마 수많은 음식들이 항암 음식들이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음식들을 어떤 데는 보면은 좋다고 나온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안 좋다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음식도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음식이 면역을 얼마나 올리는가 이런 이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마늘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양파, 뭐 고구마, 뭐 다양한 음식들이 항암 음식들이라고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검사를 해보면 모든 사람한테 같은 효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마늘 같은 경우도 면역을 올리는 작용을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6명에서 7명밖에 못 올려요. 10명을 검사를 했다 했을 때. 60%, 70%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6명은 효과가 있고 4명은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객관적으로 이 음식은 좋고 이 음식은 나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보자면 어떤 음식들이 좋을 건가, 그거는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릴 수가 있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항암 제 1번이 뭡니까? 마늘입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있고, 프루설체아민, 비타민 B1, 그리고 이제 설포라판이라는 황 성분도, 해독 성분, 이런 부분도 들어있고, 그래서 가장 좋겠고, 그리고 이제 브로콜리도 이제 좋은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브로콜리가, 우리 환자분들이 브로콜리를 먹는 가장 주 목적이 뭐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설포라판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셀레늄이거든요. 셀레늄이 많은 음식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브로콜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브로콜리가 우리 한국 토양에서 재배한 게 브로콜리 속에 셀레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토양에 화강암이 많아가지고 화산토가 별로 없어서 셀레늄 자체가 토양에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로콜리가 충분한 그런 셀레늄 함량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되게 저는 이제 셀레늄을 따로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양파 같은 경우는 케르세친이 많이 들어있죠. 또 의외로 이게 보면은 우리가 포도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나 씨 속에는 레스바라톨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 포도를 그다음에서 많이 먹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포도 과즙은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껍질이나 씨, 근데 씨는 먹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포도 같은 경우는 저는 껍질을 먹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생강이라든지, 그리고 후추 같은 거,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반찬류, 양념류가 다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양념은. 그래서 양념류를 잘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든 십자호과 식물도 배추, 그 다음에 뭐 부추, 그 다음에 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항암 작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볼 때 일단 식물성 채소류는 항암 작용을 가지고 많이 있다. 그리고 면역도 올리는 부분들이 채식에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금주씨께서 보내주신 댓글인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4월 10일 날 대장암으로 30cm 정도 대장을 잘라내고 경과가 좋아서 15일 만에 퇴원을 해서 집에서 쉬면서 억센 것은 못 먹고 거의 갈아서 먹는데 같은 음식도 입에서 씹어 먹듯이 침과 충분히 섞어서 삼킵니다. 퇴원 후 첫 외래 진료를 갔는데 수술이 잘 됐다고 하더니 또 암이 있다고 하면서 면역력 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면역력 주사를 맞으러 갑니다. 대장암 완치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빈속에 고구마 같은 물을 먼저 반컵 정도 마시고 나서 1시간 후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분은 아마 대장암 수술을 하신 것 같은데, 대장암을 수술하고 나면은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식이 조절이 상당히 힘듭니다. 대장도 어느 위치에 대장을 제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증상들이 다르거든요. 대개 우리가 상행결장, 우측에 있는 상행결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그 변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편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S결장이나 직장을 수술했을 경우가 문제거든요. S결장을 드러내게 되면 S결장이 있는 자리가 우리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물하고 이렇게 섞여서 반죽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S결장까지 갔을 때 대부분 다 뭐냐면 음식의 영양소는 흡수가 되고 마지막에 S결장에서 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S결장을 지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덩어리가 지는 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S결장을 드러내버리면 물을 흡수하는 곳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설사처럼 나와요. 그리고 변이 급해져요. 왜냐하면 S결장을 드러내는데 S결장이 우리 머릿속에서는 변이 내려가고 있는 위치를 추적을 해요. 수술 상부에 있는 위치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잠깐 사이에 변을 볼 수 있는 직장까지 내려오는, 변이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중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을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 밑에까지 가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 이걸 계산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신호를 줘야지 하는데 갑자기 직장 있는 데까지 변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 되면 막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가면 또 설사예요.
이게 S결장 특징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30번씩 화장실을 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변보기가 이제 좀 어려워지죠. 직장암 수술을 하게 되면 대개 관략근이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 되면 이 관략근 문제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변이 안 나와서 문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변을 보고 싶더라도 화장실까지 갈 때 우리가 꽉 관략근을 쪼아가지고 잡고 있잖아요. 안 나오게. 그런데 관략근이 약해지니까 금방 변을 봐버릴 것 같은 그런 급한 생각이 드는. 그래서 직장암이나 그다음에 S결장이나 행행결장과 상행결장의 위치에 따라서 그 증상이 다르거든요.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 대장암에서 제일 이제 우리가 음식하고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이제 조절을 할 것인가거든요. 행행결장이나 상행결장은 그래도 조금 조절이 잘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잘해요. 근데 문제는 S결장과 직장인데 특히 S결장 같은 경우에 저 우리 환자분들한테 좀 권하고 싶은 게 오히려 식이섬유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변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S결장인들 설사를 나니까 이런 분들도 물을 안 마시려고 해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설사가 많이 나고 변 보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물을 또 적게 마시면 뭐에 안 좋아요? 내 세포에 탈수가 생길 수가 있고 생리 현상을 갖다가 안 좋은, 특히 노폐물 같은 거 많이 쌓일 수 있죠. 산화물이 많이 쌓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생리 반응을 통해서 걸러졌던 바깥으로 빼내야 할 물질들을 다 빼내기가 어려운. 그래서 오히려 물을 적게 마시면 암을 재발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더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물은 어느 정도 마셔야 되고 화장실은 또 많이 가고 그러면은 이거는 세월이 좀 있어야 됩니다. 세월이 좀 지나게 되면 우리 뇌에서 인식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끊어졌다. 그러면 여기까지 변이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직장까지 내려올 거다 생각한 게 아니고 이제 직장으로 내려가겠구나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이 적응을 해서 할 수 있을 정도 같아요. 그 단계까지는 사실 조금 힘들고 음식으로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은 우리 암 환자분들이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식이섬유를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거친 음식을 좀 줄이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 장이 민감해지면 안 좋거든요. 그런 경우는 되게 자극성 있는 이런 음식들이 장이 민감해지거든요. 특히 우리가 대장을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위가 안 좋은 분들은 위를 자극하게 되면 바로 대장이 자극이 됩니다. 우리가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어서요. 우리 위에 가는 신경과 대장으로 가는 신경이 같아요. 그래서 위에 가는 신경이 자극을 받는 순간 우리가 대장도 자극을 받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밥을 먹으면 화장실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먹자마자 화장실 가서 변을 본다고. 근데 그거는 먹은 음식이 변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위가 자극을 받을 때 대장에 같이 자극을 받아서 내가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를 하려고 하면 이 신호가 대장에도 가서 장을 빨리 움직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비워버리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위에 가서 어떤 위염이 있다든지 뭐 유궤양이 있다든지 뭐 신경성 어떤 게 있으면 위가 빨리빨리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럼 대장이 같이 빨리 움직여 버려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수술을 해가지고 횟수가 많은데 더 많아지죠. 그래서 위에 대한 문제도 조절을 좀 해야 되고 그럼 여기에 또 스트레스도 관여가 됩니다. 위염 같은 게 있는 신경성 위염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을 하거나 그러면은 속이 좀 불편해지는 분들. 또 과민성 대장염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 하나거든요.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했을 때 긴장 상태가 됐을 때 예민해지면 장이 더 빨리 움직이게 되고 화장실을 더 빨리 가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조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질문에 지금 또 한 가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가니까 암이 남아있다더라. 그래서 남아있다는 의미가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남아있다 한다면 만약에 어떤 부분에 덜 잘라냈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전이가 돼 있는 암이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그냥 의사분이
어쨌든 수술을 했지만 100%다 암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일부는 암 씨앗 같은 게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면역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건지, 그거는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어쩌면 면역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 같아요. 수술을 해서 보이는 것은 다 없어졌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항암을 한다든지 방사선한다든지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면역을 높여서 씨앗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암세포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걸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이분이 완치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셨잖아요. 사실 암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완치라는 말을 잘 쓰기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수술할 수 있고 점에 드러나서 수술할 수 있고 항암해가지고 방사선 하고 나서 다 죽어버린다면 암은 별로 그렇게 힘든 병이 아니죠. 근데 다 그런 치료 끝나고 났는데 그 후에 뭐 재발 전이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경우가 문제거든요. 이 암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하고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재발 전이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관해 상태예요. 관해 상태에서는 뭐예요? 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끔 이리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지금 딱 어떤 하나의 툴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이분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내 암이 더 이상 크지 않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내가 면역도 항상 높여야 되고, 이 암의 주변에 내 환경에 암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줘야 한다. 특히 뭐냐면 산성화를 막아줘야 되고,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산소가 항상 충분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 되고, 또 음식을 먹더라도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음식들, 이런 부분들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내 마인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도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모았을 때 이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느 한 방을, 무슨 약 하나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암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암을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하루아침에 어느 한 방으로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내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해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만면을이라는 분이 보내주신 건데요. 안녕하세요. 올리브 대신 들기름으로 대신 먹어도 되는지요? 올리브유하고 들기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것은 같죠. 근데 올리브유는 단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기름은 다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차이는 나요. 그리고 암에 보통 이제 그 올리브유는 우리가 오메가9이라는 거죠. 들기름은 오메가3예요. 오메가3하고 오메가9은 조금 차이가 나요. 오메가9은 대부분 다 뭐냐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도움을 많이 주죠. 그래서 혈관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올리브유예요. 우리가 그 지중해식에서 중요한 게 올리브유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 서양 사람들, 지중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많잖아요. 심장병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그래서 지중해식 음식 중에서 올리브유가 중요한데 그런 쪽이 오히려 많아요. 근데 이제 들기름은 오메가3죠. 오메가3는 암 치료하는 데서 세포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세포막에서 염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도 염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암은 대사성 질환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가 대사에서는 보면 이제 염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대사성 질환이면서 염증성 질환, 이런 부분들로 우리 암은 또다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오메가3는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또 세포막에서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오메가3는
오메가3가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으면 탄력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영양분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줍니다. 탄력성이 있어서. 근데 우리가 포화지방산 이런 경우는 아주 밀폐가 되어 있어요. 빽빽해요. 아무것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서 오히려 산소도 잘 못 들어가니까 암세포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오메가3는 탄력성이 좋아서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고 그래서 암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하고 올리브유가 가지고 있는 오메가9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둘 다 암에는 좋습니다. 우리가 오메가9도 혈관을 좋게 해주면 우리가 암세포의 중요한 게 뭐냐면 산소 공급을 잘해야 돼요. 근데 암세포가 만드는 신생혈관이 있어요. 그 신생혈관은 산소 공급을 잘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혈관은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성장하기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올리브유, 오메가9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도움은 되지만 올리브유를 들기름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전환하는 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구독자분이 댓글에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축구사랑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초콜릿은 안 되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초콜릿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초콜릿을 먹으면 이 안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죠.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초콜릿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뭐예요?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은 사실 우리 몸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 주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서로 기량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올라가면 마그네슘이 떨어지고 마그네슘이 올라가면 칼슘이 떨어져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젊은 여성들 생리통이 있을 때 우리가 젊은 여성들이 초콜릿을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생리통이 있을 때 칼슘이 우리 몸 안에 농도가 올라갑니다. 칼슘이 올라가고 구리가 우리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 짜증이 나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가 확 높아지거든요. 이때 초콜릿을 먹으면은 그게 싹 좋아지거든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 걸 먹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초콜릿 속에 있는 마그네슘 때문에 그래요. 마그네슘이 올라가면 구리하고 칼슘을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생리통이 줄어들어요. 그런 목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도 보면 초콜릿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설탕. 그것만 빼고 먹는다면 초콜릿 괜찮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제이도양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밥을 줄여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암 걸리기 전에도 아주 오랜 동안 그랬고 항암 중인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석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밥을 줄여 먹으면 설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밥을 먹었을 경우에 그러는 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냥 쌀밥을 먹었을 때 이제 그걸 말하는 건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설사라는 개념 암 걸리기 전에 대개 이런 분들은 과민성 대장염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과민성 대장염이 있는 분들은 사실 어떤 장에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심리적인 문제 같이 가지고 있어요. 민감한 분들이죠. 예민한 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에도 날카로워지고 이게 우리 육체적으로 나오는 증상이 과민성 대장이죠. 그렇게 되면 음식이 조금만 바뀐다든지 물만 바뀌어도 이런 분들은 설사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밥을 적게 먹으면 설사를 한다.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하고 결부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산하고 또 관련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산을 우리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위를 자극하게 되고 이게 대장을 같이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장이 빨리 움직여서 설사가 날 수가 있죠. 이거는 위 증상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과민성 대장염 증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증상이 계속될수록 암에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그럼 교정을 해야 되는데 교정을 할 때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봐요. 하나는 심리적인 부분. 내 성격적인 부분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 성격이 엄청 소심한가, 그리고 아주 민감하고 날카롭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는, 스스로 교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심리치료 같은 것을 좀 권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민성 대장염 있는 분들이 되게 장이 좋지 않습니다. 장 안에 미생물들이, 나쁜 균들이 많아요. 그리고 장 점막이 손상을 많이 받았어요. 결과적으로는 면역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 기능을 개선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해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다 끄집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장 점막을 깨끗하게, 그 점막을 상처를 갖다가 치료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좋은 균들을 넣어주는 이런 해독을 하지만 암을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 그걸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동안에 꾸준하게 장을 교정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유산균이라든지,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육류라든지 구운 음식이라든지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하면은 설사가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점막이 좋아지면 면역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은 아마 약간의 과민성 대장염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이홍우 분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셀레늄 많은 음식은, 이게 셀레늄 많은 음식은 제일 많은 것은 일단 브로콜리라고 되어 있고요. 또 견과류 같은 거. 근데 사실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경우에 우리가 그 토양에 셀레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큰 기대를 못 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에서 재배한 브로콜리는 셀레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전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라도 쪽에 셀레늄 쌀을 생산하는 게 있어요. 경기도의 음성에서가 그 셀레늄 천효초라는 것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셀레늄이 그만큼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중요한데, 우리 내륙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 외국에서 화산토를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음성에서도 그런 방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셀레늄이 많은 제품들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보자면은 우리 이제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우리 내륙에서 재배할 때 그렇게 재배하면은 셀레늄이 많은 브로콜리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견과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입한 게 종종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셀레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레늄이 많은 음식은 마늘에도 좀 상당히 있어요. 마늘이라든지, 그 다음에 브로콜리라든지, 그 다음에 견과류, 이런 부분이 가장 셀레늄이 많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항상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라도 하나 좀 해보고 싶어서 또 우리 단톡방을 만드는데 제가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도 하고 싶고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강의를 좀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즉석에서 질문하고 답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공감하는 자리를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짤 건데, 되게 이제 어떤 주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관심이 많은가, 이 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미리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공고를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는, 미리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질문할 것들을 쫙 좀 가지고 오면 정말 저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